자, 다음은 76쪽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좀 전에 했던 내용은 그렇구나 하면 되는 내용인데 비해서 자연재해 이쪽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자료들이 좀 있어요. 자, 자연재해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재앙 같은 거죠. 자, 자연재해에 대한 교과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자연환경 요소들이 인간 생활에 피해를 주는 자연현상을 자연재해라고 하고요. 홍수, 가뭄, 태풍 등 기후적 요인에 따른 자연재해와 지진, 화산활동 등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강수의 계절적 차와 연변동이 크고 태풍이 통과하므로 기후적 요인의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죠. 자, 그렇지만 최근에는 지형적 요인의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홍수에 대해서 나와 있죠. 홍수는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발생하는 자연재해인데요. 보통 장마전선이 오랫동안 멈춰 있어서 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 거, 즉 장마전선이 정체하거나 온대저기압 혹은 태풍 얘네들이 통과할 때 발생합니다. 자, 비가 내리는 거니까 당연히 저기압류겠죠. 홍수가 발생하면 하천이 범람해서 저지대의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그러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겠죠. 그리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땅이 그 물을 머금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이 커져요. 그 때문에 경사지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자, 홍수에 의해 부수적으로 나오는 현상 중에 산사태가 있어요. 자, 다음에 태풍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여름에서 초가을에 걸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름이 무르익은 뒤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부근을 통과하면서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태풍은 바다에서 위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륙보다는 섬과 해안 지역에서 더 큰 피해를 줍니다. 특히 태풍이 통과하는 지역의 오른쪽인 위험반원에 자주 놓이는 남도 해안 지역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죠. 태풍은 큰 바람이란 뜻이 태풍이잖아요. 그래서 강한 바람 그리고 많은 비를 동반하게 되면서 풍수해를 유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날 때는 강풍이 불어 해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태풍의 피해를 줄이려면 정확한 태풍 예보와 체계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태풍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죠. 자,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으면 자, 종 치는 동안 좀 작성했습니다. 자, 태풍. 태풍은 열대 이동성 저기압, 즉 열대 지방에서 발생해서 이동하는 저기압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저기압은 공기가 상승하면서 많은 비를 내리게 돼 있는데요. 아까 홍수에 대한 거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홍수를 가져오는 것 중에는 먼저 장마. 장마는 남쪽에 따뜻한 공기랑 북쪽에 찬 공기가 맞부딪혀서 이렇게 전선을 형성하는 거죠. 장마 전선. 온대 이동성 저기압은 온대 지방에서 발생한 이동성 저기압이라는 뜻으로 온대 지방은 기본적으로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인 찬 공기가 만나는 곳이 온대 기후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대 이동성 저기압도 이런 형태의 전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북쪽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선을 형성하고 이 전선면이 이동함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대지방에서 만들어지는 비를 내리는 얘네들은 전선을 모두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태풍은 열대에서 만들어졌어요. 열대는 온통 뜨거운 공기밖에 없죠. 뜨거운 공기가 급격히 상승하고 이 상승하면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그 지구 자전의 힘과 결부가 되면서 운동에너지로 전환된 것이 태풍이에요. 아무튼 태풍은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많은 에너지를 얻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태풍의 특징은 전선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전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태풍은 열대에서 발생해서 위로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무역풍의 방해를 받아서 이렇게 오다가 중위도가 되게 되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급격히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게 태풍이에요. 자, 그런데 태풍이라는 건 저기압이라고 했잖아요. 저기압이라는 것은
바람을 빨아들이는 게 저기압이죠. 따라서 태풍으로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런데 자, 태풍이 이렇게 오는데요. 태풍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태풍의 이동 방향으로 봤을 때 이 오른쪽을 오른 반원, 왼쪽을 왼 반원이라고 해요. 자, 오른쪽 반원과 왼쪽 반원이 있는데요. 태풍의 오른쪽 반원이 아주 위험해요. 왜냐하면 보다시피 태풍의 오른쪽 반원은 태풍이 이렇게 바람에 빨려 들어가는 방향이 태풍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태풍을 향해 빨려 들어가면서 태풍은 또 빨아들이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왼쪽 반원은 이제 바람의 힘이 굉장히 세지게 돼. 그러니까 바람이 빨려 들어가는 것과 태풍이 이동하는 것이 더해지면서 바람이 아주 세지게 되고 왼쪽 반원 같은 경우는 태풍을 향해 빨려 들어가려고 하는데 태풍이 이동이 오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쇄가 되면서 바람이 좀 약해지게 돼요. 거기다가 편서풍 지대에서 이 태풍의 오른쪽 반원은 편서풍이 이렇게 얘를 밀어주기까지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반원은 왼쪽 반원에 비해서 바람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태풍이 어디로 통과하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태풍이 만약 이렇게 통과합니다. 이렇게 통과한다면 우리나라는 태풍의 왼쪽에 놓이는 셈이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피해가 조금밖에 없어요. 바람이 훨씬 약할 거거든요. 자, 반면 태풍이 만약 이렇게 우리나라를 관통해버렸다. 그렇다면 경상도라든가 전라도 남해안 일대가 태풍의 오른 반원에 속하겠죠. 그러면서 이 일대의 피해가 아주 커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하거나 혹은 서해안을 지나게 돼도 마찬가지예요. 자, 관통하게 되면 우리나라 동쪽 지방에 태풍의 오른 반원에 놓일 것이고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거의 전역이 태풍의 오른쪽 반원에 놓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태풍의 오른쪽 반원은 아주 바람이 센 위험한 반원이다 보니까 태풍이 어느 경로로 이동하는가 우리나라에 상륙하긴 하는데 어느 경로를 따라 상륙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관심이 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아무튼 이 태풍은 바다에 있는 동안 특히 따뜻한 바다를 지나는 동안 거기에서 습기를 공급받아 힘이 커지기 때문에 따뜻한 바다에서 처음 상륙하는 남해안 일대가 태풍의 피해가 되게 큰 편이에요. 특히 태풍은 우리나라 근처에서 이런 코스로 이동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고 쳤을 때 이런 코스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경상남도 일대가 피해를 많이 입기도 하죠. 그래서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 일대가 그리고 제주도도 좀요. 이 일대가 태풍의 피해가 커요. 자, 제주도는 보면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보셨죠? 지형이 되게 평탄하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도 그 비가 바다로 금방 나가잖아요. 그래서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어느 일대가 막 물에 싹 잠기는 뭐 물난리가 나거나 이러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태풍이 가장 강하게 제주도에 영향을 주겠지만 제주도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태풍의 피해는 바람과 비인데 역시나 비로 인한 피해가 제주도에서는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태풍의 통과 횟수라든가 이런 건 분명 제주도가 제일 많겠지만 피해액, 얼만큼의 피해를 주었는가 하는 재산상의 피해액은요. 제주도가 늘 크게 나오진 않는 특성이 있어요. 알겠죠? 자, 다음은 폭설에 대해서 할게요. 자, 폭설은 많은 눈이 내려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여러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이 폭설일 텐데요. 우리 다설지 어딘지 알잖아요. 가장 많은 다설지는 울릉도,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그리고 영동지방, 즉 강릉과 대관령, 강원도겠죠? 강원도, 그리고 소백산맥 서사면, 즉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아무튼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 여기가 그 다음으로 눈이 많은 곳이에요. 자, 그런데 눈의 양으로 친다면 울릉도하고 대관령 일대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피해액은 또 약간 이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눈이 많이 오면 피해는 발생하겠지만 피해액이 크고 작고 하는 것은 눈에 의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가 안 하는가인데요. 예를 들면 울릉도는 정말
저기 눈이 많이 오죠. 그렇지만 인구가 적어요. 그리고 눈에 대한 대비를 좀 해놨죠. 그래서 울릉도에서 폭설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많이 발생하진 않아. 눈의 양에 비해서요. 반면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충청남도가 수도권과 가깝다 보니까 즉 서울, 경기와 가깝다 보니까 충청남도 일대에서는 양계장 이런 거 있죠. 닭 키우고 양돈장, 돼지 키우고 이런 축사들이 많은데요. 이 축사가 이렇게 그 하우스 형태를 형성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라 가건물 형태의 건축물들 되게 많은데 많은 눈이 내렸을 때 이 건축물들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렇다면 그 속에 있는 닭들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죠. 혹은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철에 야채나 과일을 생산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다. 뭐 이랬을 때 재산상 피해액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피해액의 규모는 반드시 그 강설량, 눈의 양에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대체로 눈이 많이 오는 곳이 피해액이 클 가능성은 큰 건 사실입니다. 자, 다음에 가뭄. 가뭄이라는 것은 뭐 하룻밤 사이에 가뭄이 일어나진 않죠. 그래서 가뭄을 정의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뭄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것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느리다. 대신 피해 면적이 넓다. 가뭄이 발생한다면 대체로 비가 안 오는 건데요. 어떤 특정 지역만 그러진 않고 대체로 꽤 넓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자, 옛날에는 지금처럼 무슨 지하수를 개발한다거나 댐을 만든다거나 이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 가뭄에 의한 피해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괴로웠어요. 힘들었죠. 장기간에 걸쳐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피해였기 때문에요. 따라서 늘 가뭄에 대비해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많았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구황작물이라고 들어봤죠. 구황. 황폐한 시기에 구한다, 목숨을. 자, 구황작물인데요. 이 구황작물의 특징은, 기후 변화,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강하다는 것. 즉, 비가 안 오고 막 물이 부족해도 어느 정도의 수확량이 되고 말라 죽지 않는 애들. 걔네들이 바로 구황작물이에요. 예를 들면 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수확량을 내는 대표적인 작물이지만 벼는 많은 물과 높은 온도가 필요한 작물. 즉, 기후가 맞아줘야 되는 작물이에요. 따라서 만일 그 해에 제때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쌀은 한 톨도 생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따라서 수확량이 많다고 쌀에만 의존했다가는 그 해에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밭대기 하나는요, 꼭 가뭄을 대비해서 감자나 고구마를 심지. 감자나 고구마는 가뭄이 들어도 어느 정도의 수확량을 내는 작물이거든요. 이런 작물들을 구황작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황작물이 이렇게 뭐 보급되었던 거, 이것도 가뭄에 대한 대비책이었겠죠. 자, 그럼 이제 교과서를 넘겨서 78쪽. 78쪽은 지형적 요인과 관련된 자연재해고요. 여기에서는 역시 지진이 나오게 되죠. 자,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여기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땅이에요. 혹시 그 판구조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지구 표면, 지각은 맨틀 위에 떠 있는 뗏목처럼 몇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몇 개의 판이 맨틀의 대류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과정에서 판과 판이 서로 갈라지는 곳, 이렇게 갈라지는 곳과 어딘가에서 판과 판이 충돌하는 곳이 생기겠죠? 이것처럼 판과 판의 경계면에서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곳 혹은 서로 부딪히는 곳, 이곳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곳에서는 화산 활동과 지진이 활발히 일어나게 되죠. 자, 다행히 우리나라는 판의 경계 부분은 아니에요. 판의 경계 부분에 있는 게 바로 일본이죠. 자,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해요. 두 개의 판이 맞부딪히는 곳이에요. 지금 일본은. 자, 맞부딪히는 곳인데 이곳에 하나의 판이 이제 일본 밑으로 이렇게 수렴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끄집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바닷속에 깊은 골짜기, 일명 해구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해구를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로 수렴해 가면서 멘틀에 녹아 들어가는 이 아래쪽 판이 불안정해지는 과정에서 이게 화산 활동도 일어나게 되고 지진도 일어나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밀었을 때 이렇게 밀 때 그냥 밀릴 수도 있지만 밀다가 버티다가 한순간 ปุ๊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보통 지진은 간접적으로 오든 직접적으로 오든 이렇게 어떤 압력이 이 땅에 주는 압력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한순간에 딱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주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옛날 기록에도 큰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여러 죽었다라는 옛날 그 문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음, 어느 정도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어느 시기에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더라라고 보여요. 자, 뭐 재작년에 경주 쪽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크게 일어나가지고 재작년인가요? 재재작년인가요? 나가지고 뭐 수능도 연기되고 했었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38선 일대가 추가령 구조곡이라고 해서 큰 단층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도 일대에 단층선이 크게 있어요. 형산강 지구대를 비롯해서 단층선이 크게 있다 보니까 이 경상도 일대에서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자료 6번에는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평상시 때 꼭 알아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먼저 몸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책상이라든가 이런 데 밑으로 들어가서 보호해야죠. 만약 학교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가능하면 책상을 머리에 이고 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일단 밖으로 나가려고는 해야겠죠? 자, 그렇지만 무작정 밖으로 나가면 위험해요. 왜냐면 밖의 상황이 어쩔지 모르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건물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무작정 나가는 게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건물 안에 있다 내가 그렇다면 출구를 반드시 확보해야 돼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문짝이 틀어져. 그러면 문이 안 열려버려요. 그러면 정말 건물 안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출구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둥이나 담벼락 같은 경우는 얘네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거기 아래로 핏이 나는 건 금물이고요. 불이 나면 신속히 꺼야겠지. 그래서 가스 밸브라든가 이런 거 잠그고요. 신속히 대피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자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전기는 언제든지 끊길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대피를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다라는 거. 다음으로는요, 교과서에 자연재해가 있는데, 자연재해는 그래프를 보는 게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자연재해 그래프를 지금 띄웠습니다. 교과서 77쪽, 자료 5와 자료 6인데요. 자료 5부터 보시죠. 자연재해의 원인별, 월별 피해 발생률. 자, 발생률은 비율이니까 퍼센트,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파란색의 막대도 파란색 끼리 합치면 100%, 초록색도 초록색 끼리 합치면 100%, 그다음에 분홍색도 분홍색 끼리 합치면 100%. 즉, 가나 다가 뭐가 더 많이 발생하고 뭐가 피해액이 더 큰 자연재해인지 전혀 알 수 없고 각각 그 자연재해별로 어느 그 몇 월에 발생 비율이 높은가 하는 것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보면 자, 가는 8월과 9월에 집중돼 있고 나는 7월에 거의 전체 피해의 70%가 7월에 집중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 8월. 다의 자연재해는 12월과 2월.
자, 2월의 발생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12월 발생 비율이 높아요. 자, 그래서 자, 여름 중에서 좀 빠른 나 같은 경우는 아마도 장마와 관련이 있는 호우, 가는 여름이 무르익은 다음, 즉 태풍, 다는 겨울을 중심으로니까 대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음 자료 6은 이거랑 또 다르죠? 자, 대설이 몇 퍼센트가 언제 발생했는가 하는 것이 자료 5번이었다면 자료 6번은 각 지역의 피해 발생 액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보다시피 강원도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되게 많네요. 자, 그리고 피해액이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은 전남과 경상남도 그리고 경기도가 피해액이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연재해의 원인별로 볼게요. 봤을 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B가 자연재해 피해액이 제일 크네요. 자, 그리고 초록색인 A가 그 다음으로 크고 그리고 C는 자연재해 피해액은 굉장히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도별로 한번 보시죠. 재별로. 자, A는 A 초록색. 가장 큰 피해 지역이 전남과 경남. 그리고 전북이나 제주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우리나라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뭘까요? 자, 다음 B. B는 강원도가 진짜 많고 경기도가 많죠. 자, 태풍이 아래에서 오고 있을 때 강원도에서는 강한 바람이 태풍을 향해 불어들어가면서 산을 만나서 많은 비를 내리게 되는데 비록 저기 아래에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지만 결국 직접적인 태풍의 영향은 아니고 결국 많은 비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호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강원도는 높은 산 때문에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되면 이 산을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많은 비가 내려서요.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경기도는 원래 여름철에 비가 집중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액도 꽤 발생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A는 태풍, B는 강원과 경기가 높으니까 호우. 자, C는 피해액은 적은데 그나마 강원도가 좀 많고 경상남도와 제주처럼 따뜻한 지역에서는 거의 피해액이 없고 그래서 자, C는 눈에 의한 피해, 즉 대설 피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EBS에 있는 것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삼각형. EBS 107쪽 1번 문제에 있는 이 삼각형인데요. 이걸 읽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읽는 거지 싶잖아요. 읽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삼각형 있으면요. 자, 세 변에 전부 다 0에서 100까지 쭉 적어져 있죠?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가를 쌤이 파란색으로 썼어요. 자, 그렇다면 가의 자연재, 가의 수치는 요걸 읽는 거야. 가와 가까이 있죠? 자, 읽는 법. 0에서 100까지 피라미드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밑변이 넓고 꼭대기는 100점으로 땡 하고 끝나는 거지.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여기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피라미드로 쭉쭉쭉 올라가서 100은 점이 되었죠? 자, 그럼 나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빨간색으로. 자, 나의 수치는 이게 나의 것이에요. 자, 그러면 0이 저 위에 있죠? 0이 밑변이어야 해. 100이 꼭지점이어야 해요. 자, 그럼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래서 100은 꼭지점인 거야. 자, 그럼 이제 다를 읽어보면 눈치채셨죠? 자, 다를 노란색으로 하면요. 다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가 0, 피라미드의 밑변, 그리고 왼쪽에 100, 꼭지점이에요. 자,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평적인 세 개의 선분이 교차해서 이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자, 그럼 왼쪽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떤 점을 쌤이 한번 딱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점에 가는 몇 퍼센트일까 해서 뚝 보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수평으로. 30%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가죠? 30%구나. 그럼 다는 이렇게 40%구나. 30, 30, 40. 세 자료를 합쳤을 때, 한 점이 가진 세 자료를 합쳤을 때 100이 나와야 해요. 30, 30, 40 합치니까 100, 잘 읽었네. 라고 이렇게 확인까지 할 수 있지. 그럼 제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주 나와라. 자, 제주. 자, 제주에 저 위에 있죠? 제주의 가는 완전 높아요. 예, 한 95가 되는 것 같아. 95. 그럼 나는 에게 0하고 되게 가깝죠? 한 2%나 될라나 3%나. 다는 여기 역시나 2%나 3%나 되겠지. 자, 95%랑 2.5, 2.5 합치니까 5%가 되어서 100. 자, 제대로 읽었죠? 95랑 2.5, 2.5 하니까 100 합치면 100. 100으로 제대로 읽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과연 가, 나, 다가 어떤 자연재해일까? 그걸 알고 싶다면 그래프 밖에 있는 글씨를 자세히 읽어봐야죠. 읽어볼게요. 아래 2006에서 2015년 피해액 누적치 기준이며 2015년의 환산 가격 기준임. 그렇구나. 이건 그냥 넘겨도 되겠어요. 두 번째, 그래프의 값은 도별, 가다 자연재해의 피해액 합을 100으로 했을 때 각 자연재해가 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임. 자연재해가 가나다, 각 자연재해가 그 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래. 즉, 제주도는 가자연재해가 95%야. 즉, 제주도는 가자연재해 말고 다른 자연재해가 거의 없어. 그렇다면 가가 아마 태풍일걸요? 한번 아까 봤던 교과서의 내용 한번 봐볼까요? 짠! 자, 보면 오른쪽에 제주 있죠? 제주도 보면 초록색 말곤 거의 안 보이지? 그쵸? 초록색이 뭐였을까요? 네, 전남, 경남이 많았던 태풍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자연재해가 적은 지역인데 그 적은 자연재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태풍에 의한 피해래요. 제주도는. 그래서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가가 태풍. 그럼 나와 다가 뭘까? 제주도 가지고는 나와 다를 구분할 수 없죠. 제주도는 지금 나와 다가 똑같으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경기도 볼래요? 자, 그래프 지저분하니까 다음번으로 가서 볼게요. 짠, 볼게요. 자, 경기도를 한번 읽어보시죠. 자, 경기도. 가자연재해가 몇 퍼센트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읽어봐요. 자, 가자연재해가 포인터 펜. 자, 가자연재해가 쭉 해서 보니까 한 9, 저기 10%가 못 되죠? 한 9%나 되나 보다 싶죠? 자, 그럼 나자연재해가 얼마예요? 우와, 거의 90%에 가깝구나. 그리고 다자연재해도 완전 적어서 에게 2%나 되나 보다 싶죠? 자, 그러니까 경기도는 나자연재해가 대부분인 거야. 자,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나자연재해. 바로 오른쪽에 보니까 분홍색이죠? 자, 분홍색은 바로 호우였어요. 그러니까 나가 호우인 거야. 그러면 다가 대설이겠죠. 그래놓고 보니까 대설에 의한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적은가 봐. 모든 지역이 10% 이내에 있네. 그쵸? 그래서 대설에 의한 피해액은 모든 지역이 별로 많지 않아. 그쵸? 모든 지역은 아니네요. 충북은 원래 피해액이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닌데 충북 내에서는 그나마 대설 피해액이 조금 높게 나오네요. 자, 진짜 충북의 대설 피해액이 제일 큰 건 아니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대설 피해액이 제일 큰 곳은 강원도죠. 그런데 강원도는 워낙에 피해 규모가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대설의 이 피해, 가장 전국에서 많은 피해액도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큰 게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충북이 대설 피해 비중이 높게 나온다고 해서 한 15% 정도 나오고 있네요. 높게 나온다고 해서 전국에서 충북의 대설 피해액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충북이 대설의 자연재해 중 대설의 피해 비중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비중이 높아요 라고 해야 돼. 자료는 퍼센트 비중이니까 충북의 비중이 높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충북의 피해액이 제일 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퍼센트는 퍼센트로 즉 비율은 비율로 읽어주시고요. 액수는 액수로 읽어주세요. 물론 전체 액수를 알게 되면 그 자연재해 비중도 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자료를 읽을 때 좀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봤었죠? 이 삼각형 읽는 법?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전국 평균. 자, 전국 평균의 피해액은 어떻게 되나요? 자, 전국 평균 여기 있죠? 전국 평균은 보면 가자연재해 피해액은 30%가 살짝 못 되는 것 같고 나자연재해 피해액은 70%가 좀 못 되네요. 그리고 다자연재해 피해액은 적죠. 이렇게 먼저 수평으로 쭉 읽어주고 그 다음은 이제 120도씩 틀어가지고 이렇게 딱 봐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호우에 의한, 즉 나에 의한 피해액이 거의 67% 정도로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9% 정도 되고 그리고 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한 3%나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합쳐보면 대충 100에 근접하게 나왔죠? 그러면 제대로 읽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거의 다 했어요. 자, 교과서에도 연습 문제가 있고 EBS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자, 이번엔 시험 범위는 많지 않지만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랑 EBS랑 차근차근 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